사람에서 가기가 굉장히 거리끼기도 하지만 목포에서 오라고 해서 두말하지 않고 제가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목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한 몇 년 전에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 데리고 두 주일을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목포의 도시 건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과 작업도 해서 전시회도 하고 한 기억이 있어서 그때 하도 아름다운 추억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하루를 유하고 목포에 있는 풍경도 보고 아름다운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밤새를 자고 또 올라가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냥 제가 예정된 목포에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부해드린 것을 제가 봤는데 이 거주 풍경, 지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출간한 책 중에 하나인 지문이라는 책의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는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이 책,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줄여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글에 나온 상황은 다소 전문적인 상황이라서 좀 여러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더욱더 할 수 있을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다소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지난주에 중국에서도 다시 출간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 거주 풍경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사는 풍경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건축과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삶을 구할 수 있는가 합니다. 사실 건축이 우리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건축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을 이야기로 부동산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은 사고 파는 재물로 안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건축을 좀 이해하신다는 분들은 건축을 공학이나 기술 혹은 예술의 일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건축가가 공과대학이나 미술대학에 속한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건축가가 독립을 해서 5년제로 이제 학부나 단과대학을 독립한 예가 많아졌습니다만 그 전까지 건축은 기술이나 미술의 일부였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겠죠. 이제 인류가 생기고 나서 집은 먼저 생겼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발달하기 전에도 집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이 없어도 집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건축은 예술과 기술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을 예술과 기술로 일부러 보는 까닭은 건축을 겉모양만 보는 겁니다. 건축을 큰 조각처럼 보는 겁니다. 건축을 기술로 보는 것은 이 큰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 어떻게 이 집이 서 있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에서 비롯되고, 건축을 예술로 보는 까닭은 집이 참 예쁘다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둘 다 건축을 겉모양만 이해하는 겁니다. 건축의 본질은 그렇지가 않죠. 건축의 본질은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건축은 시지각의 대상이니까 그냥 물건만 만드는 겁니다. 건축은 근본적으로 이런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이 성립하는 거니까 건축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내부 공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내부 공간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느 건축에 가서 감동을 받으면 그 공간에 의해서 감동받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 공간을 남에게 설명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고작 설명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 앉는 이 공간을 남에게 설명할 때도 천정이나 벽이나 바닥, 색깔이나 모양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은 여기 와보지 않은 사람은 금방 그게 평면적으로만, 시각적으로만 이해를 할 뿐입니다. 그럼 건축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건축은 설명하는 방법은, 공간을 설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그 공간 속에서 생활을 했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떻게 모였고, 몇 사람이 모였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함으로써 그 공간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건축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공간의 설계라고 하는 건데, 공간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방법을 조직하는 게 건축의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건모형만 만드는 게 건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건축가가 건축 설계하는 게 자기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무 집을 설계하는 거니까 남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직접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없으니까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런 유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어야죠. 많은 문학책을 갖다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역사책을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사는지를 갖다 알아야 건축 설계를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게 아주 밑바탕이고 본질적입니다. 예술이나 기술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 건축을 굳이 우리가 어떤 장르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건 인문학 속에 속하는 거지 결단코 공학이나 예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부차적인 겁니다. 근데 건축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인문 환경을 설명하지 않고는 건축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의 거주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니까 건축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에서 오늘 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아까 보여드린 책도 그 관계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하이데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땅 위에 거주함으로써 존재하는데 거주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땅 위에 새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이 서양의 철학사에서는 중요한 전기를 이루는 말입니다. 서양의 철학에서 인간의 존재를 다룬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항상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에 있어 왔습니다. 로고스나 이데아나 아르케나 같은 추상적인 문자를 갖다 내걸면서 거기에 인간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이 하이데크가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 현실적인 그런 토대 위에 집을 지음으로써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단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인간은 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크의 철학을 토폴로기, 땅에 관련된 담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땅 속에 인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휠드린이라고 하는 독일 민족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시적으로 인간은 거주한다. 이거는 시처럼 낭만적으로 거주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시어를 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자기의 영토 위에 구축하듯이 인간도 그럼으로써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강의 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안강에 있는 경상북도 안강에 있는 동락당이라는 집입니다. 이 집은 조선 중종 때 16세기 초기에 회제 이연적 중앙 정계에서 실패해서 낙창해서 지은 집입니다. 원래 회제 이연적의 고향은 이 양동마을이었습니다. 양동마을은 손씨와 이씨가 합해서 이룬 마을인데 회제의 본부인도 양동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정치에서 실패한 몸이
낙향을 하는데 이 본부인한테 돌아가는 게 좀 거꾸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첩이 있는 이게 안강으로 갑니다. 첩이 더 편한 모양이죠. 여기에는 이 첩실이 작은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을 고쳐서 크게 증축하고 개축해서 만든 게 이 동락당입니다. 이름을 동락이라 지었으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홀로 즐기는 집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회제는 철저한 성리학자였고 조선 최고의 이게 철학가고 이게 당대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리학적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산세를 자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름을 다 붙이고 그 안에서 이게 자유였습니다. 이 집의 평면도입니다. 얘네 이 조선의 반갓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안채도 있고 사랑채도 있고 사당도 있고 정제도 있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는 이 채입니다. 땅은 한 450평 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주변 영역을 다 해서 만들기 때문에 원래 여기 보면 소술대문은 이 회제가 지을 당시는 없었고 나중에 후대들이 이제 첨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은 가보면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집이 낮습니다. 이 담장도 낮지만 담장 안에는 이 집들도 낮아서 마치 땅으로 꺼질 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입구 부분입니다. 원래 소술대문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입구 영역인데 보이는 저 정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문이련이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오른쪽에 이게 정갈하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 채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창고 용도로 쓰는 공수관이라고 하는 불리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영역으로 이렇게 구역을 했습니다. 입구에 도달하면은 출입구가 한 3군데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오른쪽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계곡으로 빠지는 길이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몸을 돌려서 건너편에 있는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좁고 깊은 마당이 나옵니다. 뭐 이 한옥에 관한 이해가 없는 사람도 왼쪽보다 오른쪽의 집의 높이가 높으니까 왼쪽은 지치가 낮은 사람, 오른쪽은 지치가 높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느낄 겁니다. 굉장히 좁고 깊은데 몸을 돌려서 금방 들어오는 문을 갖다 보시면 그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 문인데 굉장히 이 집의 크기에 비해서 문이 작습니다. 왜 이렇게 문이 작을까? 틀림없이 이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게 한정을 시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 문을 일부러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붙어있는 안채의 마당이 더 비밀스럽고 굉장히 귀중해 보입니다. 물론 주인마님과 이 어린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다시 나와서 이 건너편에 있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사랑마당입니다. 그 사랑채가 있습니다. 보시는 건물이 사랑채죠. 현판이 바깥에는 옥산 정서라고 써있고 안에는 동락당이라고 현판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의 사랑채라고 그러면은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이 주인이 그 마루에 앉아서도 마당에 있는 하인을 갖다가 꼬나보면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있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높이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랑채는 마당하고 레벨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 단이 있는데 이제는 비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만든 한 단이니까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이제 마당인데 마당은 굉장히 정갈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담도 깨끗한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루에 올라오면 이게 그냥 느낌이 확연한데 이 마루의 높이와 마당의 높이가 거의 같은 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하인이 낮고 주인이 높고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마당이 이 집안의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 개의 형태의 마당이 주제와 크기는 다르지만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주인인 듯 하기도 하고 공간 그 자체가 주인인 듯 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보시는 건물은 이 집의 조상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사당은 평지에 집을 짓더라도 일부러 언덕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야 제격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게 사당인데 사당은 다른 높이가 아닙니다. 평지와 이 집의 다른 집과 똑같은 그런 레벨에 있습니다. 다만 이 마당을 갖다가 하나 더 둡니다. 더 두어서
이 사당은 귀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이렇게 알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철저히 레벨은 같은 레벨을 갖다 유지를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에 이 계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자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정자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은 정자가 따로 없습니다. 정자라고 하면은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건물 아닙니까? 보통 바위 위에 있거나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게 정자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는 정자가 바로 이게 정자라고 합니다. 정자가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이 마치 벽체의 일부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 결단코 정자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자라고 우깁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자가 이게 그 바깥에는 이게 계곡과 마주 닿아서 정자처럼 보입니다. 그 정자에서 앉아서 돌아보면은 이 정자마저 이 마당을 한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였다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당을 이렇게 둘러싸기 위한 하나의 엘리멘트로서, 요소로서 정자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철저히 마당적입니다. 이 정자를 나와서 바깥으로 나오면 금방 있었던 정자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입니다. 바깥에서는 이렇게 독립적인 건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좀 시점을 좀 더 멀리 하면 이 사랑채고 이게 정자고 이제 사당인데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동락당입니다. 이 집을 그린 평면도가 이 평면도를 아까 보셨습니다. 이게 연이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이게 옛날 집들의 평면도입니다. 그러나 이 도면은 이 현대의 건축학자가 이제 그린 게 틀림없죠. 옛날에 이런 도면을 갖다가 못 그렸죠. 실측을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못합니다. 현대의 건축학자가 학생들 동원해서 실측에서 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문도 이렇게 이 미닫이 문도 그리고 미석의 문도 그리고 마루도 그렸는데 마루가 깐 패턴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아주 중요한 집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다 부속체처럼 보이죠. 담장은 있어나 마나 것처럼 걸려 있습니다. 이게 서양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집을 짓기 위해서 도면이 있었습니다. 도면을 누가 그렸냐면은 이제 주인이 그립니다. 사대부가 이제 도면을 어떻게 집을 짓겠다고 그리고 그래서 갖다가 이제 목수한테 주면은 목수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회제 이현적도 도면을 그렸습니다. 어떤 도면을 그렸을까요? 이걸 상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도면을 그렸을 겁니다. 제가 그렸습니다만은 거의 틀림없이 이런 도면을 그렸을 겁니다. 이 붓으로 이제 그렸죠. 회제가 그린 도면이 이 도면은 뭐죠? 이게 원래 안채가 이제 있었던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칸수를 이렇게 늘리고 그 앞에 마당을 만들고 요게 이제 문간방을 만들고 행랑채를 그리면서 그 사이 마당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사랑마당 크기를 정하고 이 사랑채 칸수를 정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어서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당이니까 여기 이 담을 하나 더 넣어줘, 공을 하나 더 넣어줘. 여기 정자, 계장이나 정자 이렇게 해서 마당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회제가 그린 것은 마당입니다. 그리고 마당끼리의 관계, 공간의 관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 또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무 하나 심어라 얘기했죠. 이걸 갖다가 그러고 이제 목수한테 주면은 목수가 이 도면을 받아서 지가 알아서 지형에 맞게끔 적당히 변형해가면서 주춧돌 놓고 비동 세우고 보 틀고 석가에 얹고 기완져서 이렇게 집을 갖다 완성하는 게 그 다음은 목수의 몫입니다. 회지한테는 이런 디테일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디테일이나 이런 건 다 목수가 이제 만드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도면을, 회지가 그린 이 도면을 현대식으로 만약에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 도면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선으로 이렇게 담장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마당이 중요하니까 마당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분명한 선을 그려야 되고 이 집에 있는 이 디테일보다는 이 마당이 중요하니까 이 집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이제 이 마당 사이 관계를 그리는 게 회제의 생각을 정확하게 현대적 방법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회제의 이 동락강은 이런 비와
이런 어떤 석가래, 뭐 이런 담장, 이거는 목수가 만든 겁니다. 회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목수가 그 당시 유행하던 방법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만든 겁니다. 회제한테 관심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공간과 이 안에 있는 공간, 그 너머에 있는 공간끼리 관계입니다. 이게 한국 건축의 핵심입니다. 근데 한국 건축을 갖다가 한국의 전통 건축, 소위 한옥이라고 하는 건축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공간의 이 공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공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축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 위에 있는 기와 모양이나 이것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항상 바뀌는 것이었고, 이거는 기술자가, 일개 기술자들이 합의하는 그런 방식이었지, 집을 짓는, 그런 집을 짓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는다는 걸 알긴 알았죠. 이것은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심은 이런 공간끼리의 관계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우리 선조들이 집을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18년의 차이를 두고 서양에서 다른 집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비첸차라는 곳에서 빌라 로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집이 세워졌습니다. 안드레오 팔라디오라고 하는 르네상스 최고의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은퇴한 가톨릭 사제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18년의 차이를 두고 동락당과 지어졌으니까 거의 똑같은 시대에 우리 땅에서는 동락당이 지어질 때 저쪽 한편에서는 이 집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서양 건축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이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다른 류의 갈래가 있다가 이 집 때문에 서양 건축이 통일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서양 건축의 중요한 와서로 전해지는 집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집은 언덕 위에 이 정사각형의 평면을 놓습니다. 그리고 높고 이걸 십자로로 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둥그런 방을 만들어서 이걸 로툰다 홀이라고 칭하고, 하면은 집주인이 가운데를 갖다 점거해서 앉으면은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바깥의 풍경으로 보이는 이 통로를 통해서 바깥의 풍경을 관찰하고 제어해서 지배한다고 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이 집주인인 내가 세상의 지배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족하는 그 집이 이 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러니까 뭐 이게 동락당처럼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집이 아니라 언덕 위에 우뚝 서서 주변을 지배할 것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도 이거는 제가 작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뭐 지금도 저렇게 서 있으니까 지금도 주변을 지배할 듯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모든 사물은 이 집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와, 우뚝 서 있습니다. 내부는 더합니다. 내부는 이 동그란 홀의 위에는 이게 만신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정우수 신을 비롯한 모든 신들이 조각되어 있어서 이 가운데 서게 되면은 이 신들의 보호를 받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걸 인식케 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중심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내가 주변은 적이고 내가 지휘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걸 인식케 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이후에 지어지는 서양 집들이 이 집의 번안이거나 이 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변형의 일따름입니다. 많은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최근에 지어진 포르투갈의 알베르토 campo 바에사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이 집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는데, 보시면 이 정사각형의 평면에 십자로 칸막이를 만들고 가운데 홀을 둬서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안락을 누리는 집입니다. 주변은 다 이게 아주 완강한 벽체로 소통하는 데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막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문 하나 있고 여기에 문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집으로 외부는 다 적이니까 집을 통해서 나를 막고 이 안에서 내가 지배해서 천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인식하는 집이 지금도 4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류의 집은 또 동락당 아닙니까? 홀로 즐기는 집입니다. 회제의 동락당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제가 가만 보니까 고민이 일었는데 회제의 동락당은 홀로 즐기는 집이 아니라 홀로 됨을 즐기는 집이었습니다. 마음이 홀렸어야 이가 생긴다고 하는 회제의 성리학의 그런 본질적 특성상 회제는 그래서 고독함을 스스로 즐기는 집이 동락당이었던 겁니다. 서양에서 이런
홀로 즐기는지, 홀로 즐긴다고 하는 이 단일 중심의 사상은 이 주택이나 건축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에까지 이야기가 확대되는데,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 때 실제로 지어졌던 팔마노바라고 하는 도시의 도시계획도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다 적이니까 이렇게 땅을 파고 해자를 갖다가 만들었죠. 물을 집어넣어서 외적의 침입에 방비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높은 성벽을 쌓고 내부는 치밀하게 방사형으로 조직해서 정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집이 있는 단일 중심의 도시. 영주의 안전이 이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조직은 계급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도시가 팔마노바라는 도시였고, 이 도시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현대에서 이게 근대화 과정 중에서 이게 성벽은 없어졌고 허점은 남았지만 내부 구조는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단일 중심의 세계를 갖다가 증거를 갖다 하고 있죠. 문제는 이 도시가 르네상스 시대 때 이거 하나만 지어진 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 때 전 유럽에 걸쳐서 방방곳곳에 이상도시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웨덴에까지도 이런 도시가 지어졌으니까, 스웨덴 하면 르네상스 때는 이 변방 중에 변방인데도 이 도시가 지어졌으니까 대단히 유행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516년에 소설책이 하나 나오는데 토마스 모가 발표한 유토피아라는 소설책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여러분 요즘 잘 아시죠?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 소설책 이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토마스 모가 만든 말입니다. 유와 토피아를 합성해서 만든 말인데, 그리스어의 토피아는 땅이나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근데 유가 좀 수상합니다. 이중적 뜻이 있습니다. 유 앞에 이나 오를 붙여서 이유, 오유 하면 똑같이 유로 발음되는데 뜻은 반대라고 합니다. 이유는 왜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유는 no, 아니라고 하는 뜻이니라서 이와 오를 빼고 유만 써서 유토피아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불가능한 거. 이게 우리가 이상형으로 번역하는 유토피아입니다.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책에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 세계겠죠. 유토피아는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출입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올 수밖에 없어요. 배를 타고 한 입구에 도달했더니 그냥 감시망루가 흩어져서 들어가기가 몹시 난감합니다. 겨우 뚫고 들어가 본 즉슨 이게 해제가 이게 전체를 덮고 있고 곳곳에 이런 감시망루가 있으니까 참 들어가기가 참 곤란합니다. 겨우 들어가 보면은 섬의 한가운데는 이 봉건 영주가 사는 성체가 있는 곳이 유럽인들이 이상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우기를 갈망한 그런 어떤 유토피아였습니다. 토마스 모는 사실은 이런 열망을 갖다 비판하기 위해서 이 소설책을 썼지만은, 거꾸로 이 유토피아에 관한 현상은 전 유럽에 걸쳐서 새로운 도시를 갖다가 짓는 그런 어떤 유행이 들불처럼 벌려서 이런 유의 도시 계획도가 남발합니다. 이 네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그림들이 수없이 많고 그 상당 부분이 실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림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외부를 적으로 간주하고 아주 완강한 그런 어떤 성벽으로 분리를 갖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내부는 치밀하게 조직해서 정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그런 집이 있는 도시. 이게 유럽인들이 세우기를 갈망했던 이상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또 하나 있죠. 굉장히 도형이 기하학적 아닙니까? 기하적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발생된 그 결과입니다. 머리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유럽인들은 이 르네상스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 때 먼저 땅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갖다가 구상한 다음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갖다가 이런 기하학적 도형을 이게 한두 평도 아니죠. 수십만 평, 수백만 평 땅 위에 세워보니까 이런 평면적인 이런 도형을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면은 땅을 산지에 갈 수가 있습니까? 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찾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르네상스 때 만든 도시들은 죄다 평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산에 계획도시를 만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도시가 산에도 있는 도시가 있죠.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거나 특별히 군사 방어를 목적으로 생긴 도시 말고는 유럽의 도시는 원칙적으로 평지에 세워집니다. 이게 산이 70%인 우리나라, 평지 30%는 농경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산 밑에 언덕, 양지바른 그 언덕에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도시하고는 소위 배산 임수의 그런 우리의 많은 도시하고는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른 부분이 이 부분에서 기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세기 들어와서도 이 현상은 이 평지 도시에 관한 관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감동이 하나도 없으시겠지만은 이게 오수영이나 뭐 누구 하나 있으면 여기서 아파트 선전하는 뭐 이게 이미지하고 다를 것 같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1924년에 파리를 갖다가 개조하기 위해서 이 오르비제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가 내놓은 도시계획 하나의 두시도입니다. 1923년도의 파리, 지금으로부터 90년전의 파리는, 지금도 파리는 7, 8층짜리 건물이 빽빽하게 도시를 갖다 가로채고 있는데, 지금 뭐 공원도 많습니다만은, 90년 전에, 약 100년 전의 파리는 굉장히 도시적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급작스럽게 유입이 돼가지고, 도시의 거리는 오물이 넘쳐났고요. 비바람, 이게 햇빛과 바람, 햇빛은 들지도 않았고, 이 전부 다 석탄을 갖다가 다, 연탄을 다 피우는, 이게 형국이라서, 항상 매캐한 스모그, 오염이 그냥 가득했던 그런 도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도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자 오르비제라고 한 사람이 도시를 깡그리다 지우고, 건폐율을 작게 하고 용적을 크게 해서 고층 건물을 만들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 곳을 만들고 여기에 녹지를 갖다 심고 야외에서는 즐길 수 있던 피크닉도 도시에 와서 즐기게 하자는 이런 이유의 이 그림을 보였을 때 그 파리 사람들은 얼만큼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은 심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충격적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르비제가 이런 모형도 만듭니다. 파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거미줄망처럼 도시가 이렇게 촘촘했습니다. 이것을 지우기로 싹 지우고 그냥 고층 건물 60층짜리 건물을 꾸려서 도시를 300만 명이 살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제안은 이게 실현이 되지 않았죠. 않고 기록으로 남는데 이 이후로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이 오르비제가 주장한 이 마스터 플랜의 방법에 의해서 이 이후로 지어지는 모든 도시들이 이 오르비제의 이론을 따라서 지어집니다. 이런 류의 그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왼쪽은 오르비제가 실제로 설계한 도시고, 오른쪽은 서울 근교에 있는 분당이라고 하는 주거단지의 그 계획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도시 지도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 업소감이 이런 지도가 거기에 잔뜩 있죠. 우리가 눈이 익숙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원래 있었던 지도가 아닙니다. 이 오르비제 이후에 생긴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특징이 있죠.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색깔은 왜 칠해졌을까요? 지도가 그림이 예쁘라고 칠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색깔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칠해지면 상업지구고, 노란색이 칠해지면 주거지구고, 보라색이 칠해지면 공업지구라서 이 색이 칠해지는 순간 건폐율 용적률이 틀려져서 땅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땅들이 그냥 땅값이 그냥 이게 서로의 차이가 나 등급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도시 도로도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 간선도로, 분산도로, 직접도로 등등 해서 도로마다 속도 제한을 두고 도로폭 제한을 두고 도로변에 짓는 건물의 숫자와 종류와 높이와 형태까지도 제한을 두어서 이기면은 페널티를 물게 합니다. 철저히 계급적으로 만들죠. 도시의 구조도 도심을 만들고 부도심을 만들고 변두리를 만듭니다. 철저히 유계적 산물입니다. 이 주장이 있을 때는 물론 20세기 초반에 대해서 모더니즘,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우리의 삶을 통계적 수치로 재단하는 게 과학이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을 이렇게 재단을 했죠. 이리저리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이론이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어서
특히 2차 대전 전후에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지어졌는데 전부 다 죄다 이 이론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마스터 플랜으로 인한 도시에서 사람이 행복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를 설명드리면 1955년에 세운 이 푸르토 1고 주거단지입니다. 미국의 센트루이스시에 이 주거단지가 세워졌을 때 모든 매체에서 미래 세계를 위한 완벽한 그런 주거 환경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이 주거단지였습니다. 11층짜리 33개의 동이었는데 약 3,000세대를 갖다 거주하게 만들었는데 철저히 마스터 플랜의 이론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을 분류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분류하고 공정공간과 사용공간을 철저히 분류해서 철저히 우리 삶을 갖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살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잣대로 이렇게 딱딱딱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은 하도 미묘해서 수시로 우리가 세운 원칙을 배반하고 우리가 세운 법률에 항상 방귀를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제도화된 분류화된 삶에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서 주민끼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강간살인, 마약이 연일 벌어지면서 급기야는 움직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없을 정도로 이 앞으로 던지는 센트루이스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 집단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이 시정부가 1970년에 다이너마이트로 전 주거단지를 폭발하고 옵니다. 이에 모더니즘의 종말을 구한 날이라고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를 했고 이 이후로 마스터 플랜은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이후로 마스터 플랜의 효용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땅에 들어옵니다. 서양에서는 폐기된 마스터 플랜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땅을 이렇게 바꿉니다. 서울의 지도입니다. 같은 땅인데 그린 방법이 다릅니다. 왼쪽은 19세기에 그려진 서울의 지도고 오른쪽은 20세기부터 그리기 시작한 서울의 지도입니다. 같은 땅인데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 땅을, 우리의 상태를 보는 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은 위에 북악산, 남산, 위에 이 낙산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청계천이 그려져 있고 양지바른 터대 그려졌으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는 걸 짐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이게 산이 어디 있는지 물길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은 전부 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냥 이게 토지 용도별로 구분을 되어 있고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제호가 유통되는 경로라서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산보다는 뭔가 이전 투구 같은 그런 어떤 겉모술수가 횡행하는 그런 어떤 장소처럼 보입니다. 너무 과민한 겁니까 제가? 이 두 지도 위에서 만들어진 풍경을 보시면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19세기 서울의 지도로 만들어진 서울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마포의 백년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평화롭죠. 산과 물과 이 집들이 그냥 산수화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사는 서울의 대학로인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풍경이 좀 바뀌었긴 합니다만은 이 서민 아파트들이 구럽져져 있고 그 아래 단독주택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국적불명의 도시건축들이 줄지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최소한 이 세 개의 집단이 결단코 타협을 할 수 없는 대립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등과 서로의 분쟁이 그냥 연일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죠. 저는 제가 아는 한 그 많은 부분이 우리가 잘못 읽어놓은 도시공간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얘기를 하나를 더 드리면 르네상스는 문의 부흥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문화적 사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세상을 보는 그림 그리는 방법인데 투시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투시도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방법이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 그림을 도안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으니까 이
이 그림의 원리를 따지면은 르네상스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그림이 서양에서 그리는 그림의 원조가 됐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도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 그림의 투시도구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죠. 이게 SP죠. 스탠딩 포인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눈으로 이 그림 공간의 모든 선들에게 소실되었을 겁니다. 이 공간은, 이 앵글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다른 앵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앵글만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아니면 볼 수 없는 앵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림이 투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독점적 세계를 갖다 그린 게 투시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이 아테네 학당에는 여기 한 사람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눈으로만 본 세계가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싫은 세계가 투시도가 목표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고, 이게 르네상스에서 유행을 했으니까, 르네상스인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서양의 그림이 모든 그림의 원전이었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항상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세계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말고 어떤 그림이 있을까 하는 거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선조 중에 한 사람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책거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9세기에 그려진 민화입니다. 8칸의 서가, 책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투시도법에 따르면 이 그림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의 그림이니까 한 점으로 모든 선들이 이렇게 소실되어 들어와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각 칸마다 자기의 소실점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칸에 놓여진 사물은 이 공간의 중심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향해서 죄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콩가루 집안이고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보는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 그림을 그린 우리 선조는 믿는 바는 세상에는 하나의 중심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공간과 모든 사물들이 자기의 중심을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도무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 놀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해야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우리 선조가 믿는 세계는 단일 중심의 봉건주의를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인인 다원적 민주주의 세계를 갖다 믿는 게 틀림없었고, 이 그림이 비단 그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산다 그러면은 우리의 건축, 지금의 건축과 도시 이야기로 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의 그림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도시가 건축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체계가 이 서양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체계도, 환경 체계도 서양 사람들이 가르쳐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서양의 한계만 벗어나면 굉장히 많은 다른 유의 공간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못 보는 게 문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이 도시입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인데 말라케시라고 하는 모로코의 한 도시의 공중사진입니다. 부분이지만 전체를 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하나가, 마당을 갖고 있는 집들이 벌집처럼 다다다닥 붙어있죠. 아주 무질서한 것처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보면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열채 정도의 단위가 이렇게 모여있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열채 정도가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어떻게 모여있을까요? 최소한의 공동시설, 우물 하나, 빵집 하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열채 단위가 모여서 최소의 단위를 이루었습니다. 이 단위가 정식에서 만든 게 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 한 부분이 없어져도 괜찮고 한 부분이 더 띄어도 괜찮습니다. 전부가 없어져도 한 조직만 나오면 이 도시는 도시인 겁니다. 여기에 뭐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등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중앙공원, 중앙수, 중앙광장 같은 봉건주의 잔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없죠.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적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사람이 어느 구석에 떨어지더라도 그 구석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전체를 알 수 있는 도시가 민주적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인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도시.
한 부분이 정부와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민주주의적 도시라고 했고, 그 도시가 다름이 아니라 1200년 전에 건설된 이 태지에서, 이 말라케시 도시에서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시와 똑같은 도시가 이 태지라는 도시입니다. 저는 작년 올해 20년 만에 다시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도시를 다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가본 즉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랬을 리가 없습니다. 이 천년의 도시의 역사의 흔적이 도시의 곳곳에 구석곳에 안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곳곳에 천년 도시의 흔적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그 시간의 어떤 무게와 향기가 철철 넘치는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도로는 미로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전체 위는 다 이게 이 한 건축처럼 얽혀져 있고, 어디든 이 안내자 없으면 가면은 길을 잃게 마련이죠. 어떤 곳을 괜히 좁아서 몸을 비틀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길도 있는데, 대신에 각 개체의 집에 들어가면은 마당을 갖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밝고, 여기서 물론 21세기 문명적 생활도 다 인터넷도 하고 가스도 들어오고 소방도 다 이게 문제없이 다 조직되어 있으니까 전혀 문제없는 현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00년 전의 도시의 그런 어떤 무게를 안고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좀 넓은 곳은 시장이 되고, 더 이어진 곳은 쇼핑몰처럼 되어 있고, 가운데는 좀 큰 곳은 큰 지역은 이게 무드지라는 공장이고, 그리고 좀 정글한 이게 건물이 있어 들어가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알카로인 대학이 여기 있는 곳입니다. 지난 1200년 동안 버텼는데, 앞으로도 저는 예컨대 이 도시를 만든 왕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면은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갔지만 무덤이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길가에 골목 안에 한 건물 안에 있는 게 무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모두가 모두 돼서 평등한 그런 도시가 이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이 시멘트에 이 녹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결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삶의 구조가 지속 가능하게 바뀌어져야 지속 가능한 환경은 진정성을 획득할 수가 있던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도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나 도시계획가가 설계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세운 도시. 우리가 소위 달동네라고 부릅니다. 달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게 굉장히 작습니다. 많은 부분을 할 수 없이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누는 부분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달동네 길들은 통행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여러 가지의 일상사가 공동체가 이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달동네는 이게 재개발되어야 마땅합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로 모여서 사는 이 아름다운 우리가 유지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 동네는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기억으로 이 자리할 겁니다. 그 동네가 바로 세계에는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산토리니라고 하는 에게해에 있는 관광지입니다. 에게해는 지금도 이 마을은 6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매년 불러드립니다.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을 보시면은 집이 아름다운 게 하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 동네와 제가 즐겨갔던 서울의 달동네와 저는 다른 것은 색깔하고는 구분을 못합니다. 눈이 올 때 제가 올라가서 찍었어야 제가 똑같은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불가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골목을 보시면은 왼쪽 우리의 달동네가 산토리니에 있는 이 골목길과는 제가 뭐가 다른지 가도 구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함에도 우리 달동이 이렇게 붉은 깃발에 꽂혀져서 재개발 미뤄져야 되고, 바로 이곳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냐면은 이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이 아닙니다. 이게 건축이라면 저는 건축 안 합니다. 이것은 범죄적 행위고,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에 베니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매년 한 해는 미술, 한 해는 건축하면서 비엔날레가 벌어지는데, 2000년도의 특별한 주제는
덜 미학적인 것이 더 윤리적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서 출품을 했는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에식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라고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서양의 건축사에서 윤리란 말은 찾아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서양 수사를 갖다가 펼쳐보면 처음부터까지가 미학의 영역입니다. 신전이나 왕궁이나 기념물의 크기와 형태, 장식, 모양, 재료, 디테일이 어떤 뭐의 열거지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오는 관계 아닙니까? 윤리는 우리 선조들이 건축을 할 때 하던 방법입니다. 자연과 인간과 사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건축을 지었습니다. 서양의 미학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축은 초가집과 기와집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가집과 기와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축들이 집들이 다 다른 가닥이 윤리적 관점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대에 우리가 서양화가 근대화인 줄 착각해서 우리가 윤리를 버리고 미학을 쫓아왔는데 서양 사람들은 미학이 아니라 윤리가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당혹스러웠던 일입니다. 그 중에 이 전시회 출품한 한 사람이 한스 홀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건축가인데 이 판을 깔아놓고 돌무더기 몇 개를 갖다가 세워서 이 윤리적 건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이 건축이 이 창조적이 아니었고 일본에 있는 한 절의 마당을 패러디해서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유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전시회를 조롱을 했습니다. 이 설치 작품의 원전이 이겁니다. 이게 일본의 료안지, 교토의 서북부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이 마당으로 해서 젠 가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90년대 말에 런던에서 개공교수로 1년 있을 때 그때 동료 건축가 동료 교수들이 세미나를 하면은 심심치 않게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MTN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움이라는 단어였고 그 비움이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 하나 더 붙입니다. Indeterminate Emptiness, 불확정적 비움. 이 새로운 세기 21세기의 새로운 건축의 키워드가 될 게 틀림없다면서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 이 앵글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불확정적 비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공간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심지어 올 초에도 2번이나 이제 좀 일이 다녀왔는데 결단코 이 공간이 불확정적 비움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아침에 스님이 한번 나와서 빗자루를 한번 서고 나면은 그 이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얼음덩이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동결된 비움이라면 비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비움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 선조들이 만든 이 아름다운 비움의 공간을 너무 잘 압니다. 세계에 마당을 갖고 있는 건축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옛집에 있는 마당처럼 아름다운 공간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의 마당은 아까 보신 것처럼 보기만을 위한 마당이고요. 중국의 집들에 있는 옛날 집들 마당은 위기적 질서 때문에 있는 마당입니다. 가운데는 주인만 다녀야 되고 하인들은 옆으로 다녀야 됩니다. 위기의 질서가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만든 마당입니다. 중도에 있는 마당들은 기후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들어진 마당입니다. 일사공성을 직접 못 받으니까 반사공성을 받게 된 마당이라서 그냥 사람들이 들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당은 이렇게 비어져 있지만은 무엇이든지 와서 행해줘도 됩니다. 어린이들이 놀아도 되고 제사를 해도 되고 축제를 지내도 되고 교육을 해도 되고 훈련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 행위가 끝난 다음에는 이 마당은 다시 고요로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유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마당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마당이고 이것이야말로 불확정적 비움의 가장 아름다운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근대화를 겪으면서 이 마당은 서양에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도 없애야 되는 줄 알고 덮어서 고깃집 홀로 바꾸고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만 사실은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마당 중에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마당이 서울에 있는 종묘에 있는 마당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찬탄에 맞지 않는 이 건축이지만 사실 정작 이 건축의 아름다운 까닭은 이 90m 길이의 이 종묘정전의 아주 이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건물 앞에 있는 비어져 있는 월대라고 있는 공간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월대라는 공간은 지금도 이 종묘정전은 조선왕의 신위를 모시고 있으니까 여기 신위를 모시고 있는 이곳에서 1.5m 내려가 있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이곳에서 1m 올라와져 있어가지고 죽은 자와 산자가 만나는 매개적 공간이 이 월대입니다. 지금도 신위를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도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겠죠. 이 아름다운 비움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원형질적 에너지를 줍니다. 저는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저 건축적 정체성이 의문을 줄 때마다 여기 가서 새로운 힘을 갖다가 얻고 오기도 합니다. 이 불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서양 사람들도 이 비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찬동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성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사람. 이 건물은 샌디에고에 있는 건물인데 건물 생물학 연구소 건물입니다. 건물 하나만 지어달라고 했더니 두 개로 나뉘어서 지어서 가운데 마당을 만들고 그걸 비게 만들어서 그걸 태평양 쪽으로 향하게 만들면서 이 거주하는 연구원들이 이 두 건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오전 마당 때문에 일어나는 24시간 24절기의 변화를 여기 마당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때때로 이 마당은 이렇게 석양으로 이렇게 석양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둠이 휩싸이기도 하면서 이 연구원들에게 대단한 영감을 주는 곳입니다. 비움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원래 있지 않았던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명치시대 전까지는 조가라고 썼습니다. 명치시대부터 철도 역사 같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니까 조가란 말로 안 되니까 건축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건축이라는 말 자체는 별로 뜻이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세월 건져 쌓아 싶자니까 노동을 뜻하는 단어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집안을 만드는 조가의 뜻이 더 크죠. 영어로는 건축을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비롯됩니다. 아트란 말은 으뜸이란 말이고 텍트란 말은 학문이나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하면은 으뜸이 되는 기술, 큰 학문을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건축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키텍인데 A를 대문자로 쓰고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D 아키텍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조물 중 하나 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건축이 참 대단히 위대한 직능이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알았어요.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도 채신물이 없이 이 일본 사람이 만든 건축을 따라 쓰고 있지만 원래는 영조라고 썼습니다. 가꿀영자 만들줬자 갖고서 만든다고 하는 뜻인데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영조라고 건축을 썼어요. 그러나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게 우리말입니다. 짓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은 짓는 것입니다. 집은 세우는 게 아니죠. 짓다는 어떻게 씁니까? 시를 짓거나 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옷을 지을 때 짓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진료나 재료를 가지고 자기 사상과 이념을 집어넣어서 솜씨를 통해서 전혀 다른 물체로 만드는 게 짓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유 과정을 통해서 창조해내는 게 짓는 결과고 그게 건축이니까 건축이 대단한 위대한 그런 어떤 작용을 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작용을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1943년에 폐허가 된 영국 의회 의사당 위에서 의회의사당을 새로 복구할 것을 갖다 주장하면서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은 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 하는 말입니다. 이 대단히 건축에 대해서 이처럼 명확하게 건축의 기능을 설명한 말이 없습니다. 전 적극적으로 이 말 동의합니다. 건축이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갖다 형성시킵니다. 그러니 건축이 우리를 바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좋은 건축으로 살게 되면 좋게 되기 마련이고 나쁜 건축으로 살게 되면 나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건축을 가지고 희롱하거나 축제의 수단으로 삼거나 부동산으로 하는 것은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죄악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몇 닮아가겠습니까? 한 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닮는 겁니다. 공간이나 건축은 우리를 확실히 바꿉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하나같이 말년이면 비참한 꼴을 하고 여기서 내려올까? 이 나쁜 건축 속에서 5년을 살게 되면은 아무리 민주적인 그런 사람도 이 권위적 건축의 힘에 영향을 받아서 권위의식이 젖어서 판단을 갖다가 흐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건축은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정통성을 갖다가 일부러 이제 갖기 위해서 조선 왕조의 형식을 빌리고 싶었겠죠.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건 형식을 갖다 빕니다. 이 기와집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크니까 기와로 이제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콘크리트로 목조인 것처럼 가짜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내부 공간은 굉장히 더 크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사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내부 공간 외부를 유지하기 크니까 항상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진정을 갖고 있는 선량한 사람이 살게 돼도 5년만 지나면 건축이 우리를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을 허위로 바꿔서 이 사람의 장래가 정말로 위험하게 변할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이 건축은 정말 바꿔줘야 됩니다. 세계 유명한 아주 위대한 독재자들이 건축의 효능을 잘 알았습니다. 건축을 가지고 민심을 갖다가 굉장히 이게 바꾸기를 했습니다. 로마, 그 전에 이집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서 이 사람 민심을 바꾸죠. 이 건축의 효능을 가장 잘하는 사람,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원래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비엔나 응용미술대학의 건축가의 시험을 쳤다가 3번이나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군대를 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교육제도가 문제죠. 이 사람을 받아줬으면 세상이 전 틀어졌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권제를 잡자마자 건축의 효능을 참 잘 알아서 알베르트 스피어라고 하는 젊은 유능한 건축가를 제 측근으로 기용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갖다 몰두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작업입니다.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장인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 갖다가 몰아놓고 불빛을 한도 주지 않고 몇 시간을 방치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만든 다음에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사람들이 전부 다 눈길이 걸로 가고 히틀러가 연단에 오르면은 330개의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갖다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각의 상태로 이게 맞기 마련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이 히틀러를 외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이 두 사람이 연일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갖다 보일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보여드리면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를 개조하는 게르마니아라는 이 도시 개조 작업입니다. 제3제국을 주장했던 부분이니까 로마 제국의 도시를 흉내냈죠. 많은 부분은 로마식 건물을 지어 나갔습니다. 마지막 건물이 이 건물인데 이게 인민궁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었는데 15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구조였습니다. 높이가 무려 300m고 다이아미터가 290m 되는 초대형 건축입니다. 이 건축에 상시적으로 조금 보여드리는 그런 풍경이 연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건축에 동원된 단어는 이게 고정건축에서 빌었죠. 이 도움, 우리는 하나의 세계. 그리고 이 도움을 지탱하는 아주 이 개성을 잃은 평균화된 그런 인민들입니다. 이 완벽한 이념의 건축입니다. 이 건축을 갖다가 짓기로 원했는데 결국은 짓지를 못하고 기록만 남고 이 건축은 없어집니다. 불행하게도 이 건축의 일부가 남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이런 유의 건축에서 정치를 갖다가 정치적 삶을 영향하는 건축이 그 삶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잘 되니까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축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죠. 요체는 이 안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이 요체입니다. 근데 오피스 빌딩 같은 거니까 이게 권위가 없어 보이니까 이제 열주가 필요하겠죠. 열주는 이 건물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독립교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열주만 있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처마를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처마가 빛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냥 형식입니다. 형태만 이게 장식으로만 서 있는 겁니다. 실제는 이 건축으로만 설계를 했어요. 설계한 사람이 4명의 교수님들인데 지금 자기가 다 아무도 설계했다 하지 않죠. 이분들이 이걸 들고 청와대에 제가를 받으러 갔는데 청와대에서 이 도움을 그렸습니다. 이게 있으면 더 권위 있어 보이지 않겠느냐.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은 그 안에 본회의장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이 도움하고는 아무도 없어요. 현관의 위에만 뚜껑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디즈니랜드의 미키마우스 같은 이런 어떤 이 집에서
우리 정치가 이루어지는 한 그 정치가 바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 건축들이 나오는 이 베를린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들다 보면은 오늘 강의가 몇 시까지죠? 아, 그렇습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결론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10시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9시. 아,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착각했습니다. 제가 기차 시간이 9시 15분이라서 8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베를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베를린은 관광 안내서에 보면은 명상과 성찰의 도시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이 베를린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의 도시 중에 가장 이 우리로 하여금 숙연케 만드는 도시가 베를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은 도시 역사가 짧습니다. 12세기에 비로소 서양의 역사에 등장할 정도로 도시는 10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역사이지만은 베를린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온갖 도시가 겪을 수 있는 변화를 다 겪었습니다. 도시는 권력으로도 만들어지고 종교로도 만들어지고 문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념으로도 만들어지는데 모든 요소가 베를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성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을 갖다 잠깐 보시면 이 건물은 이 프레드리히 대왕 황제를 위해서 쉰켈이라는 사람이 근위병 초소로 만들었던 절충주의 시대의 건축입니다. 이 건축이 이 근대사를 겪으면서 전쟁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건축입니다. 내부 면적은 한 70평 남짓합니다. 제가 베를린을 갖다 처음 방문했을 때가 1999년도 초겨울인데 우연히 제가 이제 방문하고 싶은 곳을 지나가다가 이 건물이 뭔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지나가다가 슬쩍 이 건물에서 오는 이 공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본즉슨 다 비어져 있고 이 조각 하나만 있습니다. 이 조각은 페터 콜비츠라고 하는 반전주의 자였던 여성이 만든 조각입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이름 가진 조각인데 내용은 죽은 병사를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 성품에 장인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팽배해 있는 침묵, 이 정적의 공간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침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 건물의 이름이 독일 연방공화국 중앙전쟁 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전쟁 기념관은 전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이 공간은 70평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이 건물은 금방 이 건물이었고 제가 가는 공간은 이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베벨 공정이라고 하는데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던 그런 기념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본즉슨 광장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념비를 아무리 돌려봐도 있는 곳저도 두리번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좀 있어서 가보니까 이게 아주 1m 남짓한 그런 사방의 구멍이 뚫려져 있고 위에는 유리가 덮여져 있었습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책이 한 권도 없는 하얀 서가가 있습니다. 하얀 백색의 빈 서가입니다. 이름이. 연료를 갖다가 알아보니까 나치 시절에 유대인의 작가들 저서 2만 권을 유겐트 나치가 소련 나치들이 끌어와서 불살른 곳이 이곳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념비입니다. 뚝성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구멍을 파놓고 빈석을 집어넣고 이 섬찟한 공간을 우리에게 이게 선사하면서
얼마만큼 책을 불사라는 게 야만적 행위인지를 갖다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하이니 하이네가 쓴 식기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쓰여 있는데 번역해드리면 책을 불사르는 것은 소주일 뿐이다. 그 자는 결국 인간도 불사르게 된다. 하고 하는 명문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베를린은 이런 유의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통도까지 되었으니까 공산주의 확정을 갖다 기념하는 곳도 여러 곳에 있죠. 이런 베를린 월을 갖다가 장벽을 기념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유의 문구가 있습니다. 온갖 학정으로부터 야만으로부터 우리를 지킨 이들을 위하여 이런 문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통독이 되자마자 이게 히틀러의 이게 벙커가 있는 곳 위에서 이게 다시 기념탑 공모가 또 있어서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사람이 당선되어서 만들어진 홀로코스트 기념탑입니다. 엄청나게 요지 중에 요지에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는 콘크리트 덩이로 전체를 갖다가 이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관 같은 그런 어떤 콘크리트 박스를 갖다가 3,300개를 갖다가 이거 놓았는데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스치면서 옛날을 갖다가 나치와 파시스트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만용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기념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유의 건축을 했을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제가 한번 이스라엘을 가보고 그만 알았습니다. 피터 아이젠만은 유대계 미국인 건축가인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이게 감람산 올라가는 곳에 언저리에 있는데 딱 가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묘지입니다. 묘지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유대인 집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최초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큰 집을 짓고 살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최초의 집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묘지도 우리가 살았던 최초의 집이가 있었으면 틀림없고 세계의 모든 묘지들이 자기가 살았던 최초의 집에서 안식을 구하는 것이 보통의 예였다고 합니다. 이게 서양인들의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묘지였다고 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묘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만들까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소멸하죠. 이 살과 뼈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과 혼 중에서도 혼은 소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감정이나 욕망 같은 거죠. 욕망도 육체의 소멸과 함께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무덤에 이 영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영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게 소천합니다. 종교적으로 이게 다른 형태로 이제 가기 마련이겠죠. 근데 무덤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덤을 왜 갑니까?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지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빙자해서 우리가 성찰하기 위해서 가는 게 무덤입니다. 그렇다면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져 왔습니까? 죽은 사람이 사는 도시를 예하는 게 우리 무덤입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베니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도시, 죽은 자들의 섬인 이 산 미켈레라고 하는 섬이 베니스의 공항에서 마르코폴로 공항에서 도착해서 베니스 본섬으로 가냐면 왼쪽 편에 있는 게 이 섬입니다. 이 섬에는 죽은 자들만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가보면은 이 죽은 자들이 무덤 묘소인데 보면은 온갖 산 사람의 도시와 같은 형태가 다 있습니다. 성당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의 묘소도 이렇게 있고요. 이 잘 사는 사람들의 묘소도 이렇게 집단으로 있고요. 아파트 같은 묘소도 있고요. 이런 단독주택 같은 이런 묘소도 이렇게 있습니다. 곳곳이 다 다른 묘소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최근에 세워진 하나의 묘소를 가보면은
이게 모데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도시에 있는 묘소고 알도로시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묘소인데 보면 이런 유의 아파트, 뭐 주상복합 아파트 뭐 비슷하겠죠. 뭐 전립주택 같은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게 낙골묘를 갖다가 칭합니다. 대단히 이게 스케일이 크고 길어서 좀 이게 보통 일상의 공간하고는 다르구나 해서 묘소라고 알지 보통의 시설은 다 묘소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묘소, 제가 좋아하는 묘소 중 하나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왈다라고 하는 묘소인데 마치 동네 운동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을 갖다가 이게 이것은 관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이 묘소입니다. 뭐 우리가 안 볼 때는 죽은 자들이 와서 여기서 모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낮에는 우리가 가서 죽은 자들과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성찰하든지 지내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헤비네이 뮤지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폴 발레리의 시입니다. 이 남부에 있는 셋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묘소가 이제 폴 발레리의 묘소입니다. 저는 헤비네이 묘지라고 하는 시를 갖다가 제 젊을 때 읽고 이 묘소가 굉장히 이 시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난해한 게 아니었고 이 실제로 있는 헤비네이 묘지라고 하는 시메트리 디 마렌이라고 하는 이 묘소의 풍경을 설명한 게 그 시라고 하는 것을 가보고야 알았습니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이 묘소, 죽은 자들이 이 해안의 마을은 항상 바다의 숙명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바다의 숙명을 더불어서 바다와 이야기하며 있는 모습이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스위스의 마을에 있는 묘소 하나 또 보시면 최근에 만들어진 묘소인데 마치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묘소입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 하나를 갖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이 스톡홀름에 있는 우드랜드라고 하는 곳의 묘소입니다. 1927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도 이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레타 까르보 이 스웨덴 출신 아닙니까? 이 배우가 이 묘소를 지나가다가 가보고 나는 이제 편안히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주일 후에 죽고 여기서 묻혔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묘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보면 십자가가 걸려있고 이 언덕이 하나 있고 이 언덕도 인공적으로 조성한 언덕이고 여기서 쭉 가면 1km 남짓한 곳에 이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 교회를 갔다 보면은 주변에 이런 유의 매장묘들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듯 하지만은 지금 있는 산림과 그리고 야생초와 야생 들꽃과 등과 어우러져서 이 죽어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도 이렇게 평화로운 안식을 취할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죽음에 관한 문제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설계를 했죠. 노 대통령은 참 이상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죽어서까지 살아 계실 때도 대통령답지 않다고 욕을 갖다가 많이 먹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사실은 좀 이상했습니다. 평상시에 보통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오리엔탈리즘을 쓴 팔레스타인계 작가가 지식인에 관해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항상 경계 밖으로 추방해서 경계 밖에 서서 경계 안에 있는 관습과 제도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이 되고자 하면은 결단코 경계 안에 서면 안 됩니다. 어떤 종파에 휩쓸려도 안 되고 어떤 이념의 포로가 돼서도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유롭게 경계 밖에 내몰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식인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류의 사람 때문에 인류가 진보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입니다.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광야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갖다 혹독에 다 붙였고 다시 뜻한 바에 있어 들어와서 있을 때 유대교의 율법에 저항했고 로마 총독의 율법에 따르지 않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갖다가 구성지었다가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칭송할 때 스스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원히 자기를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스스로를 추방해서 바깥에 서서 제도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성찰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세계를 바꾼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내모은 사람입니다. 노무현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경계 밖으로 내모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답지 않는 대통령이었고 이 몇 가지 스캔들로 자기를 압박해올 때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경계 밖으로 완벽하게 추방해서 불멸로 사라졌습니다. 돌아가신 지 그 이튿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위원회 일원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내려갔습니다. 유족들이 생각한 터는 이곳에 모시는 겁니다. 이게 사저고, 이게 부엉이바위죠. 근데 이곳은 제가 생각에는 도무지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도 맞지가 않고 어떤 기능적으로도 불가능해서 이거는 좋지 못하다고 완고하게 말씀드리고 주변을 다 돌아와 본 즉슨 이 삼각형의 땅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마을과 산을 잇는 매개적 영역이었고 더구나 이 땅은 물줄기가 누기가 이미 옆의 개천과 함께 흐르고 있어서 전통적인 장례의 그 예에 해당되는 진입하는 곳, 배양하는 곳, 묻혀있는 곳 이 세 부분의 교구에도 맞았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산에 있는 묘역이 아니라 평지의 묘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이 현충원에 묻히기를 싫어했습니다. 죽음에서까지 자기를 갖다가 철저히 추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 높은 곳에 저 위에 있기를 거부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위치에 묻혀있는 것이 더욱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의 묘역, 광장의 묘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화한 것은 종묘의 그 월대 같은 공간입니다. 비어있지만 산자와 죽은 자가 이렇게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 땅을 황급히 이게 49제 때 뭔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급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갖다 급하게 했습니다. 땅을 1.5m 더 올려서 물길대로 다 살렸습니다. 그 앞에 이제 수반을 놓고 돌돌 깔고 뒤에 곡장을 두르고 뒤에는 나무를 심기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바닥은 다 돌로 이제 깔기로 하고 이 종묘 바닥 같은 돌을 깝니다. 다만 돌을 어떻게 까느냐? 이 추모 기간 중에 시민들이 있었던 구부지 절절하게 있었던 글귀들을 추모사들을 돌 위에 박기로 하고 국민박석이라는 이름으로 모았습니다. 만장을 모으려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동이 나서 뒷발치는 요구에 의해서 5천 개를 더해서 15,000개를 모아서 이 묘역의 길들로 만들었습니다. 60m 되는 곡장을 맨 끝에 설치하고 스케치도 하고 본분을 묻는 유분을 묻는 이 설계도 하고 전체를 갖다가 그려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표면은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마을의 지도를 갖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길도 있고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연못도 있고 약간의 언덕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을 주장하셨던 분이니까 이런 우리가 흔히 사는 흔한 그런 어떤 마을의 지도가 맞는 그런 어떤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기가 되는데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5년이 훨씬 지났죠. 5월 23일날 들어와졌으니까 5년하고도 6개월이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 묘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주말에는 이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오는 사람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연이어서 오는 사람들, 때 맞춰서 항상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너럭바 위에 있는 모셔있는 노무현의 유분이 있는 곳을 보고 참배하고 그냥 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무현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분을 갖다 핑계대고 와서 그냥 참배하고 훌쩍 떠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 묘역의 이곳저곳을 갖다가 항상 둘러봅니다. 제가 선택한 이 어록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말도 보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을 갖다가 유심히 읽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갑니다. 물론 이 글들도 언젠가는 우리 발길에 의해서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억은 남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역을 완성하고 나서 노무현의 무덤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고 이 묘역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인데, 하르부르크라고 하는 함부르크 밑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1986년에 홀로코스트 기념탑이 현상공으로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유태인들의 나치와 파시스트로부터 받은 그런 비극을 갖다 기념하는 탑이었습니다. 요한 게르츠와 에스트 게르츠라고 하는 유태계 출신의 독일 조각가가 당선되어 세웠는데, 탑은 간단합니다. 12m 높이의 단순한 이 탑이 단순하지 않는 게 매년 2m씩 땅으로 꺼집니다. 이 조각가 부부가 이 게시판을 갖다 설치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하르부르크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글입니다. 와서 나치와 파시스트들에게 당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을 갖다가 탑의 표면에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르부르크 시민들은 지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자기가 나치와 파시스트들에게 당했던 분노, 슬픔, 원망, 억울함, 그런 고통들을 갖다가 이 탑의 표면에 씁니다. 탑의 표면은 이 낙서들로 다 뒤덮인 탑은 매년 2m씩 땅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1993년에 완벽하게 땅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름하여 사라지는 기념탑입니다. 이 탑을 만든 작가가 나중에 한 이야기는, 불의에 대항하는 것은 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 기념탑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건축과 도시는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건축과 도시도 영원히 서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운 자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건축과 도시는 허물어집니다. 들어는 수명이 다해서 허물어지기도 하고, 폭격에 의해서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일찍이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인공적 구조물에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기억만이 진실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건축과 도시를 갖다가 짓고 세워야 될 것인가 자명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성효상 선생님을 우리 강사로 모셔주신 보립도서관 관계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다시 답사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옵니다. 일본 애들이 그 비혼이라 불렀던 창덕궁 후원이 있는데, 우리 그 경복궁 후원 자리가 지금 청와대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경복궁, 그 창덕궁 후원은 그 동골도란 게 남아있는데, 경복궁 후원의 형태는 과연 어떠했는지, 동골도와 같은 것이 남아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선생님께서는 그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입니다. 청와대가 서울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다른 데로 옮겨버릴 그것은 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예, 청와대는 그 자리부터가 사실은 조선 총독의 관사 자리로 이게 할 때부터가 이제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정도전과 무학대사의 그런 어떤 한 기록에 따르면 전혀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혈이 지정한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갖다가 이제 훼손하기 위한 그런 까닭이었고, 그걸 폄하하기 위해서, 내려보기 위해서 지었던 거니까, 그 자리를 갖다가 사실은 해방 이후에 그 자리가 이어받아서 이승만 정부가 경무대로 사용할 때부터가 이제 문제의 단초였습니다. 그걸 다 지웠어야 되는데 그럼 못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제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영국의 다운인가 또는 시내 한복판에 시민의 집들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이라고 하는 것도 평지 위에 시민의 그런 어떤 일반적인 건물과 같이 항상 레벨이 시민과 같이 같은 눈높이를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항상 뭔가 위에서 군림하듯이 서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국민들도 이 심리적 압박감도 느끼고 뭐 이 대통령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살다 보면은 내리꼬나 보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게 일상화가 되어서 항상 이 오만한 그런 어떤 행위를 마지막에는 이 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 빨리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 행복을 위해서 이건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 청와대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가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기념하는 장소로 남기는 것은 뭐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부터 청와대 뒷산이 거의 개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북악산에 올라가서 시민들이 올라가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그 아래 부분은 좀 더 요즘은 경비가 더 강화가 돼가지고 또 출입하기 그렇게 용이치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에서 지난 달부터 총괄건축도라고 하는 더 강화된 직임을 갖다 맡아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공간과 건축을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라서 제가 거기 맡깁니다. 죄송합니다. 후원이 어떤 경북궁 후원은 지금 일제 강점기 시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이게 바뀌었죠. 다 경북 후원은 원래는 그렇게 담이 있지가 않았고요. 전혀 이게 자연스럽게 원래의 자연 산수와 암석 등으로 해서 다 뒤까지 다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죠. 지금처럼 청와대 앞에 있는 담장이 원래는 있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쪽에 있는 지형을 갖다가 경무대를 지으면서 굉장히 많이 훼손을 갖다가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틀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 담장을 만들 필요가 없었댔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북쪽에는 문을 갖다가 잘 만들지가 않습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도 굉장히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서울의 성곽의 문인 숙정문이라고 하는 것도 왜 숙정문이라고 이름 지었냐면은 북쪽에 문을 만들면 안지자들이 바람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정숙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숙정문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북쪽으로는 문을 만들지 않는 게 그 상례인데 지금은 옛날에 경복궁을 갖다가 조성하던 때의 정신하고는 뒤쪽은 완전히 훼손되어 있죠. 언젠가는 다시 그것을 복원할 날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손을 한번 드셨는데,